정부는 5.6 공급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에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주어집니다. 11월 4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공모는 약 70여 건. 12월부터 발표될 시범사업지에 원주민들과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재건축의 경우 강남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들이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에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본격 이슈 분석 상심지 박선합니다. 저희는 매주 이 시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견 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최황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6월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리고 사업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공공재개발이 어떤 사업, 정책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 중에서 잘 추진이 안 되거나 그리고 추진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만한 지역이야라고 포함이 안 된 지역들까지 해서 공공이 이제 일종의 그 추천을 받거나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나름의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비율을 갖다 낮춰준다든가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는 그러한 약간의 공공이 가미한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은 철저하게 민간 주도 사업이었고 또 수익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잘 추진이 안 되거나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기본적으로 공공이 맡아서 이걸 잘 클로징이 되도록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민간이 주로 주도했던 재개발을 나랑 맡겼던 곳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교수님, 이번 정책이 상당히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재개발이 막혔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익성입니다. 사업성. 사업성이 부족해서 못 갔던 지역을 이 사업성을 개선시키면서 이제 정부가 끌고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내부로는 조합원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가 또 많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규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10년 이상씩 장기간 가다 보니까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사업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응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이 주도하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고 인허가도 단축시켜 주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정부는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도시 규제를 완화시켰죠. 예를 들어 용적률이 2종 같으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 구상 과밀적 적정은 200%인데 250%까지도 올려주면서 또 종상향도 한 번을 해줍니다. 2종이 3종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0%까지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13년도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 후임으로 들어와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주거용은 35층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걸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을 보장합니다. 사업성이 결여된 지역에 사업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업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인허가를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리던 사업이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적어도 5년 내지 6년 정도면 갈 수 있게 이렇게 통합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업 지원도 하죠. 이주비도 정부가 기존의 70%까지도 연 1.8%로 지원해주고 특히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 보존공사를 통해서도 70%까지 1.8%의 융자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수익성까지 개선해주니까 당연히 그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무엇보다 재개발에 대한 안전성을 공공이 나서 안전성 담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 구역들은 어디고 또 앞으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지역들, 서울 시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25개 지역들 중에 주요 지역들은 모두 다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기존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만한 지역이야라고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해지가 되지 않은 지역들이 약 15개 지역들이 그 70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흑석 2구역이라든가 거여 새마을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안평 중고차 뭐 시장 근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천 13, 성북 1구역 그다음에 양평 14구역하고 강북 5구역 뭐 이런 식의 지역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이번에 공공재개발로 신청한 지역들 중에는 최우선적으로 아마 그 정부가 또는 시가 공모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손잡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들은 절차를 새롭게 뭔가 꾸미거나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해지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었는데 해지되었던 지역들이 한 13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13개 지역들 중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이 한남 1구역이에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또 인근에 있는 한남 뭐 3구역, 5구역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뭐 가격도 상당히 이제 고가로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지역인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도 크고 뭐 입지도 탁월한 지역이긴 하나 이태원 쪽에 가까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지역에 상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세어서 해지가 되었으나 다시 이번에 재도전으로 공공재개발 형태로 이제 도전하게 되고 나머지 10여 개소들 중에서 50%는 원래부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이 전혀 아니었던 신규로 아마 공모 신청을 하는 지역으로 자리 매김돼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으나 차차 아마 공공재개발 형태로 해서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대로라면 공공재개발은 실보다 득이 더 큰 사업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의외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토지 면적이 커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거의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 면적이 크거나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헐고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밖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상평가나 또 이주비 같은 경우가 불만이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60% 이상만 노후 분량하면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머지 40%가 노후도가 안 되는 그런 데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신축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용산이라든지 마포 같은 경우는 11월 2일 이전에 그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데가 있어요. 정부가 이 그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이 그 쪼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건축광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데들은 거의 반대한다고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상가 임대인들이나 혹은 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멸실이 되고 실제 내 집이 새 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양권 하나밖에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1+1이라고 해서 뭐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뭐 2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원래 이제 그 뭐 원래 있는 그런 아파트 신청하는 뭐 30평대, 40평대 이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월세 받고 그다음에 생활을 영위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름대로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그거 철거되고 나서 아파트 뭐 기껏 해봐야 1+1 정도밖에 안 된다면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라도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결사반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한계점인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공공이 뭔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받거나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의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하는데 실제 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거래되는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기준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평가되는 시점부터 2,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가격에 내가 알고 있는 시세와 내가 평가받는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볼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 토지 보상 평가 기준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기준. 이게 사업 시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하고는 뭐 아무리 짧아도 1, 2년,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에 이제 가장 그 반대하는 그 세력들은 당장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거나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영업을 못 하거든요. 대체지가 있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반대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이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 일부 사업구역에선 이미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개발인 곳에 이익이 있다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나 그 안에 이미 그 전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전매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조합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지위양도 금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쪼개기처럼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또 분양하는 사례도 있고요.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엔 지구 지정된 시점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공고 시점으로 소급해서 쪼개기를 못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권 쪼개기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분양권 쪼개기가 일어나면 조합원의 숫자 또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숫자가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 분양 숫자가 줄어들게 돼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정비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담보하는 것은 일반 분양이 사실은 조합원 분양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도 아무래도 사업이익이 크고 매매 차익이 크기 때문에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사업이익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는데 그 모든 어떤 재원이 쓰이기 때문에 쪼개기를 하고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으면 당연히 조합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분양이 줄어들어서 사업성이 좀 다운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진행자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좀 얘기를 해본다면 최근에 보면요. 이런 어떤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건 사실인 것이 아까 70여 개, 한 60에서 70여 개 정도 되는 그러한 공공 재개발 신청 지역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예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아예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비 사업으로 갈 만한 지역이야라는 어떤 시그널만 줘도 사실은 요즘 같은 유동화가 많은 시기에 갈 데가 없는 자본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약간 이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재개발 사업지에서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공적 임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공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이게 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 임대주택을 짓던 것이 이제 올해 20% 늘었죠. 그리고 이제 공적 임대주택으로 만약에 지어서 공급할 때에는 이 조합이 건축비만 받고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형태죠.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은 10년 동안 전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수익이 있다고 봐서 투기가 일어나거나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 들어선 공공분양아파트가 화제인데요.
임대료에 비해서 시설도 좋고 평수도 넓다고 하는데 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풀렸습니까? 뭐 아직은 뭐 물량이 풀린 건 아니고요. 그 정부가 이제 나서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그 신도시, 그래서 3기 신도시 해서 최초 이제 3기 신도시가 총 6개 지구에서 30만 가구였는데 8월 4일 날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이제 인상을 하면서 2만 4천 가구를 더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2만 4천 가구를 3기 신도시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남 교산지구랄지 입지가 뛰어난 지역들이 있어요. 물량은 작은데 과천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왕숙지구 뭐 이런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계양 신도시, 뭐 대장 신도시, 창릉지구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원래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약이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러기에는 또 착공할 때까지는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수요자들의 어떤 투기, 어떤 그런 의료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할 때 내년도에 3만 가구, 내후년에 2022년도에 3만 가구에서 총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일단은 미리 예비 당첨자를 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청약 때까지 이제 그 사전 청약의 조건을 이제 유지를 하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택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거나 아직 청년층에 뭐 소위 말하면 뭐 좀 영끌 얘기 나오고 이런 어떤 박탈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런 경기도권에 있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입지가 뛰어난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의 사전 청약 물량을 차차차차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보고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재건축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는 다르게 이미 신청한 곳들도 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대중 교수님. 우선은 그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신청 건수가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 몇 명에게 신청하는 한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강남의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한 3,300세대 가까이 되죠. 그리고 잠실 중흥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00세대가 넘고요.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많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불량한 상태고 재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을 내야 됩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내야 되고 그래서 기부 체납이 많은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서 개발 이익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된 거 아닌가. 근데 만약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SH나 LH가 직접 손을 댄다는데 거부감이 커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제외된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커서 사전 검토를 많이 하더라도 아마 호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요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밀재건축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일례로 서울 용산구에 들어선 청년주택의 경우 용적률이 무려 961%에 달합니다. 자, 이런 고밀재건축 문제는 없을까요? 뭐 아마 고밀도로 재건축을 하면 주어진 한정된 토지 안에서 많은 어떤 그런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정된 어떤 공간 내에서 추가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뭐 고밀도로 개발하면 그 안에 또 자체적인 어떤 편의시설 같은 거 많이 있을 거잖아요.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차난도 좀 심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밀도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쾌적도는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런 어떤 과밀 또는 고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약간의 어떤 난점들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고밀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교육 문제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도시를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그 넓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지는 고밀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때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 선제되어야 될 게 이제 교육 문제나 교통 문제, 환경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서 폭넓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VCR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민간에서 시행할 때와는 다르게 진행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되고 사업성도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원주민 사이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재개발을 갖다가 우리는 반대하니까 우리는 지은 지가 2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앞쪽에. 상가 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만히. 그리고 이 골목 안에 지금 세대가 지금 2층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지금 하는 중에 ING. 일단 우리 팔고 고시가 팔고 나가면 우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와야 돼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고 마을과 집을 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안정된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거나 50층짜리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조건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서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께 이번에는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집값 어떻게 좀 잡힐 것 같습니까?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역부족이죠. 역부족입니까? 네, 뭐 한마디로 역부족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정부 당국자들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공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늘어나는 세대 수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을 하면 1000세대를 신축으로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1000세대 중에 실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이 있어요. 기존에 조합원도 있을 수 있고 임차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분들을 뺀 게 실제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신규 그래서 순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재건축도 그렇지만 재개발은 특히나 주택 공급에 있어 순증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떤 데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소유자라든가 임차인 합쳐서 1000명 사는데 짓는 게 만약에 900세대밖에 안 지으면 오히려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의 품질이라든가 개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아지는데, 크기는 좋아지는데, 오히려 숫자는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재개발 재건축으로 활성화한다고 해서 공급에 기여한다. 사실은 공급에 기여하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기 신도시처럼 신도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사람이 안 살던 곳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면 그 순증가분이 지어주는 숫자만큼 늘어나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는 주택의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다만 그런 것들이 신규주택 이전 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뒤늦게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식으로 뭐 풀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미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새 아파트는 좀 이사가고 싶은 욕구들은 많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꺼번에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는 그동안 꾸준히 이런 어떤 인허가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신규주택 이전에 대한 어떤 수요들을 충족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하기에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권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공참여형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2배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서울은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자가주택 점유율, 보유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워낙 집이 적습니다. 근데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창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시의적절치 못하면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다시 도시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최양수 교수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민들의 또 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이 임대 시장도 정상화됩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지난 2017년도 12월 3일부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반을 내놓으면서 160만 7천 가구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4년, 8년 동안 임대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160만 7천 가구가 발목이 잡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어려워지고 거래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도 가격이 오른 겁니다. 시의적절하게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를 다 모두 막을 게 아니라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서라도 그 160만 7천 가구 일부가 시장에 나와서 거래될 수 있게 한다면 전월세 시장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최근에는 결국에 진맥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 정상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된다면 서민들이 좀 허리가 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재 집값에 대한 어떤 추이라든가 가격 구조는 저는 실제 그 집의 가격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어떤 매물잠김 현상들이 있는데 이 매물잠김 현상이라든가 공급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포인트일 거란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정부가 집을 지어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내놔서 뭔가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집을 지어주는 방식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정부는 일관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쯤이면 정부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고 24번째의 부동산 정책을 펴서도 해결이 잘 안 됐으면 지금쯤이면 부동산 시장에도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니까 보유세가 계속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뭔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 비용과 보유 비용을 이제 이익 경량 해볼 건데 아직까지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더라도 거래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계속 매물이 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물잠김 현상이 당분간은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대북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와닿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재개발이 막혔던 곳들은 공공재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70곳에서 후보지 신청 접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지역 주민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과 안락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공공재개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